때도 나섰습니다. 선대위원장으로 등판해 또 한 번의 총선 승리로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를 닦았습니다. 지나가는 한 과정은 이제 끝났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새로운 분열적인 요소는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승리의 설계자란 별명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주신 의석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릅니다. 이런 사실을 겪고 읽지 말고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확인하고 분석 후에는 종자를 쓸 수 없었는데요. 이번 기술은 초동박 영상을 활용해서 종자를 손상하지 않고도 유용 선보 함량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분석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빨라진 걸까요? 네, 기존에는 참깨 종자 500알을 분석하는데 약 48시간이 걸렸다면 이번 모델은 단 1회 촬영으로 5에서 10분이면 충분하고요. 시간은 획기적으로 줄었지만 정확도는 기존 성분 분석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 조금 수준이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빨라진 건데 그러면 어떤 성분까지 분석을 할 수 있나요? 네, 참깨의 경우 세사미, 세사몰린 같은 니글한 성분을, 들깨는 오메가3를 포함해 지방산 조성 전반을 비파계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고요. 기능성 식품 원료로서 중요한 성분들을 육종 단계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현장에서의 활용이나 또 기술 확산에 대한 계획도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자동화 모델 저작권 등록을 진행 중이고요.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운영 매뉴얼도 구축했습니다. 다가오는 3월에는 국립식량과학원 6종 부서를 대상으로 시연회와 교육을 실시해서 현장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상 데이터와 AI를 결합한 이 기술은 참깨와 들깨 종자를 단 한 번 촬영하는 것만으로 주요 기능 선보 함량을 예측할 수 있어 육종 현장에 시간과 비용 부담을 크게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다양한 장목으로 분석 모델도 확대가 되고 농가에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소식은 고기 대신에 식물성 단백질 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데 국산 콩을 활용한 연구가 시작됐다면서요? 네. 국내 식물성 단백식품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핵심 원료인 분리대두 단백이나 식물 조직 단백은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국산 콩을 활용한 원료 기술을 개발해서 국내 생산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네, 국산 탈주 대두와 쌀가루를 활용해서 글루텐을 넣지 않고도 고수분, 식물 조직 단백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인데요. 결이 살아있는 섬 유지 구조를 구현해서 고기와 비슷한 식감을 낼 수 있고요. 별도의 제수와 과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감이나 품질 면에서도 성과가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배합 비율과 압출 성형 조건을 최적화해서 경도나 씹힘성, 탄력성 같은 조직감이 우수한 글루텐 프리 식물 조직 단백을 구현했고요. 대량 생산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품질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면 관련해서 소비자들의 반응도 확인해 보신 건가요? 네, 서울과 수도권과 전북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기여도 평가에서 텐더와 건조품 제품은 맛과 조직감, 전반적인 만족도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국산 콩 기반 식물성 단백 식품 원료로 충분한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수입 원료에 의존하던 식물성 단백 식품을 이제 국산 콩으로 만드는 길이 열린 것 같은데 국산 콩으로 만든 식물성 단백 식품이 시중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핵심 농작업 정보도 살펴보겠는데요. 벼농사 준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본격적인 영등철에 미리 대비해서 논토양의 땅심 높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 빠짐이 너무 좋은 모래 논토양이나 반대로 물 빠짐이 너무 안 좋은 지륵토양은 객토를 해서 토양의 조건을 개선시켜줘야 벼의 생육과 쌀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데요. 모래논과 지륵논은 차륵 함량을 15% 정도로 객토를 해주면 논의 투수성과 농기계 작업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혹시 객토원을 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제오라이트를 구입해서 시바르랑 1톤 정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밭작물도 준비해야 할 일이 있지 않을까요? 네, 작목별, 품종별로 차이는 있지만요.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재배 방법에 따라
우량 총자를 준비하고요. 약재와 전용 비료 등 각종 자재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종자용으로 사용할 종자는 깨지거나 불완전한 종자가 섞이지 않도록 잘 정선을 해야 하고 알맞은 저장 온도와 습도로 보관해서 병해충, 지피 등을 받지 않도록 관리해 주셔야 하고요. 특히 봉감자, 재배용 씨감자는 흑색 신부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플라스틱 상자에 보관하셔야 하고요. 저장고내 환기를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네, 자 올해 농사를 위해서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박승무 농촌지도관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세상 보는 안목과 경제력을 키우는 보이는 건 너머 시간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5,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1월에 열기가 뜨거운데요. 그런데 환율은 오히려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도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세계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할 미국 FOMC의 기존금리 결정과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이슈들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신동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현지 시간으로 이번 주 수요일인데 미국 연준이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 올해 첫 FOMC 통화정책회의를 여는데 이번에 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뭐 이번에는 사실 예측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 상황입니다. 대부분이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고요. 3.5에서 3.75%, 뭐 거의 97%, 98% 이상 이 서베이를 해보면 대부분 다 동결을 확신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네.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는 빨리 내려오지 않는다,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해서 인하해 가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라는 뭐 끈적한 물가의 이슈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도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경제 지표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더 인하하기엔 여전히 좀 부담이 있고 더군다나 작년에 연방정부 폐쇄 그렇게 셧다운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데이터를 좀 모으는데 조금 그 곤란함들이 있어서 그렇군요. 데이터들이 좀 불안정합니다. 아직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믿고 정책 결정을 하기에 조금 부담이 있어서 좀 신중하게 이번엔 좀 쉬어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의견들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작년에 한 3번 정도 기준금리를 내렸지 않습니까? 네. 보통 통화정책,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고 나면 올리든지 내리든지 기준금리가 변동이 되면 한 6개월에서 1년 뒤에 경제지표에 영향을 줍니다. 네. 근데 그 이제 시차도 이제 조금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거의 대부분은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는 중이죠. 네. 자, 그런데 지난 해부터 연준 내부에서도 금리 결정을 두고 시각차가 크다는 게 많이 확인됐었는데 올해 미국 금리는 이런저런 지표보다는 사람이 큰 변수다 할 만큼 연준 의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교체가 많은 해라면서요. 네. 사실 뭐 기준금리 동결보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연준 의장의 갈등, 뭐 충돌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사법적인 수사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형사 수사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얘기되고 있어서 굉장히 그 연준의 독립성을 둘러싼 잡음이 사실 뭐 역대급으로 높아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일단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연준의 그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FOMC가 있잖아요. FOMC는 7명의 이사, 그러니까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는 이사들이죠. 7명이고요. 이 임기가 14년입니다. 한 번 결정되면 14년 정말 동안. 길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연준의 독립성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데이터 보고 결정을 잘 해라라는 의미에서 14년의 임기를 부여한 거고요. 네. 또 이제 7명하고 같이 5명의 지역 연준 총재가 이제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매년 의사결정을 합니다. 무엇보다 당연히 중요한 것은 이사회 7명이죠. 네. 그 이사 중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파월 의장의 임기가 뭐 아시다시피 5월 15일 날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또 7명의 이사 중에서 그 스티븐 미란이라는 이사가 1월 말에 종료가 돼요.
그러니까 1년에 아까 임기가 14년인데 7명밖에 없으니까요. 예. 1년 한 해에 의장도 교체되고 그다음에 이사 한 명도 임기가 만료되는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문 케이스이긴 합니다. 현재 7명의 이사 중에서 파월 의장을 포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꽂아 넣은 그러니까 임명한 연준 이사가 4명이에요. 그러면 7명 중에 4명이면 사실 트럼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은 됐는데 네. 문제는 파월 의장이 바이든 행정부 때 재선임이 되면서 사실 요즘에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7명 중에 현실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3명만이 지금 트럼프의 입맛대로 네. 통화 정책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 명을 어떻게든 더 넣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7명 중에서 트럼프가 꽂아 넣지 않은 이사 중에 리사 쿡이라는 이사가 있습니다. 예. 이분이 임기가 2038년까지인데 작년 8월 달에 이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로 해임을 통보를 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해임을 통보했고 지금 연방 대법원에서 변론이 진행 중인데 지난주에 변론이 있었어요. 근데 연방 대법원에서는 직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혐의를 발견할 수가 없다라고 네. 하면서 직무를 유지할 것을 좀 시사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리사 쿡 이사가 이사직을 수행하는 것이 중단될 정도로 만약에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다면 네. 이거는 연준의 향후의 독립성에 대해서 굉장히 큰 변화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행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통화정책위원회에 대해서 백악관이 이 법적으로 퇴출시킬 수 있는 전례가 되는 아주 네. 중요한 판결인데 다행히도 현재 연방대법원에서는 유지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관측이 좀 더 우세합니다. 그래서 리사 쿡 이사를 퇴출시키려는 이 시도가 무의에 그칠 것으로 생각돼서 그랬는지 이제 파월 의장에 대해서 전례 없는 이 형사 수사를 착수를 했고요. 법무부에서 지금 형사 수사를 하고 있고 네. 파월 의장이 1월 11일 날 아주 역시 이례적으로 동영상까지 연준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사실 법무부의 수사를 받는 그 원인이 의회에서 허위 증언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구실일 뿐이고 실제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잘 듣지 않아서 그런 거다. 나는 위협에 맞서서 끝까지 네. 버틸 것이다. 이런 동영상을 게재하기도 했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고요. 보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욕도 하고 쫓아낼 거라고 협박도 해도 그냥 꿋꿋하게 특별하게 대응하지 않고 잘 이성적으로 버텨왔는데 이제는 이 형사 사건으로까지 비화되다 보니까 아주 대놓고 지금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고 나니까 지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라 그랬냐면 네. 파월 의장은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거야라는 이야기까지. 이건 협박인데요. 협박입니다. 와. 네, 왜냐하면 파월 의장의 임기는 5월에 만료가 되지만 이사직 자체는 아까 14년 네. 임기라 그랬잖아요. 이사직은 2028년까지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도 그냥 이사로 남아 있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한 명을 추가로 더 꽂아 넣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좀 협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네, 굉장히 시끄럽죠. 그래서 네. 지난번에 그 파월 의장 옆에 세워놓고 약간 모욕 주는 광경 제가 봤거든요. 맞습니다. 무서운데도 이 파월 의장도 기계가 좀 있는 사람 같은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을 결정해서 인선 작업을 마무리 중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인지도 궁금하고 네. 또 시장의 기대나 평가 또 변화에 대한 예측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케이스인데요. 재미있다기보다는 좀 특이한 케이스죠. 보통은 의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아까 이사로서 14년 임기지만 네. 보통은 종료되면 그냥 퇴임하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져 왔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제 계속 자극을 하고 형사까지도 이렇게 협박하고 하다 보니까 아까 파월 의장은 나는 끝까지 남아 있을 거다라는 시그널을 보낸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7명 이사 중에서 의장으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가 돼야 되는데 1월 말에 아까 스티븐 미란 이사가 유일하게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때 집어넣지 않으면 파월 의장 퇴임할 때까지 사실 의장을 넣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1월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 이사 한 명이 결국은 의장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되게
우스운 모양새가 되는 게 5월 달까지 파월 의장은 남아서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이 그 이사로 물러나면 그 다음에 의장이 될 사람이 아예 1월 달부터 들어와서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2명의 의장이 그렇게 되는군요. 충돌하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그림자 의장, 뭐 섀도우 의장이란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그 특이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고요. 유력한 후보군이 뭐 4명 정도였는데 예. 지금은 당초에는 케빈 헤셋 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이분이 가장 유력했습니다. 이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대로 움직여줄 수 있을 거라는 뭐 강한 확신을 갖고 이분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트럼프도 그렇게 원했는데 문제는 금융시장에서 이 사람이 되면 트럼프 맘대로 할 거기 때문에 연준의 독립성은 완전히 무너진다. 네. 이렇게 평가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이렇게 계속 뭐랄까요? 뭐 항의하고 네. 또 서한도 보내고 뭐 그랬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케빈 헤셋 그 위원장을 그냥 백악관에 남기고 싶다라고 의사를 밝히면서 이분은 이제 의장 후보군에서 좀 급격하게 좀 확률이 좀 낮아졌고요. 아주 최근까지도 지난주 목요일 뭐 이럴 때까지도 또 하나의 케빈이라고 하는 케빈 워시라는 전 연준 이사입니다. 예. 이분은 모건 스탠리 부사장 출신이고요. 무엇보다 이 화장품 전 세계적인 이 세계적인 화장품 기업 에스티로더라고 있잖아요. 네. 거기 창업자의 소녀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월가와 워싱턴을 잘 연결할 수 있는 아주 유연한 초엘리트이고 뭐 예. 그런 인맥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사실 연준의 경험도 있고 또 금융위기 당시에 당시 버냉키 연준 의장이 너무 과도하게 양적 완화한다라고 해서 반대하면서 사표를 던지고 나가신 분이세요. 그래서 기계도 있고 뭐 이래서 게다가 이 재벌가의 또 인맥도 있어서 시장도 좋아하고 트럼프도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긴 합니다. 네. 합리적인 인물이니까요. 예. 그런데 트럼프가 계속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의심이요? 왜 네. 합리적인 인물인데 그런가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예. 내가 금리 더 낮춰라 하면 낮출 것 같긴 한데 막상 연준 의장이 되면 이 사람 합리적인 사람이라 결국 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재밌네요. 사실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더 좋아하는 거긴 한데 트럼프는 또 그래서 못 믿어하는 겁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지난 주말에 급부상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릭 리더라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락의 채권 최고 투자 책임자 CIO를 맡고 계신 분입니다. 예. 이분은 이제 보통 이렇게 대통령 선거라든가 연준 의장 선임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정치적인 혹은 누구를 선발해야 되는 이벤트가 있으면 미국은 이 예측 사이트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난주에 예측 사이트에서는 이분이 아까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밀어내고 드디어 1등 현재 네. 스코어 1등을 찍고 있는 분이 이분입니다. 관료 출신도 아니지만 시장에서 활동했던 야전사령관이라는 점에서 세계 최대의 채권 그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의 CIO니까요. 트럼프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었고요. 무엇보다도 뭐 실용적이기도 하고 데이터 중심으로 판단하기도 하는 뭐 기대도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연준이 인플레이션 위험을 좀 과장하고 있어. 노동시장에 지금은 좀 더 집중해서 판단을 해야 돼라는 인터뷰를 꾸준하게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맛에 잘 맞는 그렇겠네요. 분위기도 한 거죠. 정책적으로. 그래서 이분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한 3일 전에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표현을 한번 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현재로서는 가장 급부상해서 이 두 분의 2파전으로 지금 좀 좁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내 뜻에 따르겠다고 약속한 사람만 난 뽑을 거야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이 다보스 포럼에 지난주에 갔었잖아요. 네.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곧 의장을 발표할 거긴 한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들 다 훌륭하기도 한데 이 사람들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지금은 하다가 일단 임명되면 꼭 이 사람 변하더라. 그래서 지금은 내가 잘 보고 뽑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누가 되든 새로운 연준 의장에 대한 시장의 신뢰 혹은 독립성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은 후보가 정해지기도 전에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누가 되시든지 간에 현재로서는 기준금리 수준이 좀 높다라는 인식은 똑같아서 기준금리를 생각보다 빠르게 인하할 것은 맞겠지만 이 정치적으로 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연준의 독립성을 지켜가면서 어떻게 잘 해나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높고요. 이미 좀 장기적으로는 이 신뢰가 좀 균열이 가기 시작했지 않았나라는 걱정도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독립성이 중요한 기관인데 내 뜻에 따르겠다고 약속한 사람을 뽑겠다고 이렇게 공지를 버리면은 네네. 조금 걱정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경제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물가도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떨어지지 않고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금리를 1%까지 낮춰라 뭐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돈을 더 풀었다가는 네.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라는 걱정이 당연히 있는 거죠. 네. 네. 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차기 연준 의장 인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와 지금의 연준 사이 긴장감은 뭐 앞으로도 바람잘 날은 없겠는데 FOMC 결과가 발표된 후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도 주목해야 될 것 같다고 하던데요. 어떤 발언이 그럴까요?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단순하게 통화정책 발표 이상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연준 그 의장에 대한 뭐 사법적인 뭐 법무부의 협박, 뭐 수사에 대한 협박,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파월이 외부의 압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 뭐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게 지금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금리의 방향보다 과연 연준이 아직도 주도권을 쥐고 트럼프나 행정부의 압력에 좀 대응하면서 갈 수 있겠는가를 볼 수 있는 시험대가 또 되는 그런 FOMC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만약에 파월 의장이 그 연준은 법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나는 판단할 것이다, 뭐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한다고 하면 지난 11일에도 파월 의장이 그런 그 동영상을 게재하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시장이 크게 이렇게 흔들리진 않았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직 연준이 잘 중심을 잡고 있겠구나라고 시장이 판단하면서 좀 조용이라기보다는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뭐 조금 흔들리는 조짐이라도 보여준다고 하면 네. 시장은 굉장히 불안해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 뭐 경제적이라든가 통화정책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까 데이터들이 좀 공백이 있는데 네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서 갈 것인가 뭐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3번 정도 연속으로 인하한 것을 그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보험성 인하입니다. 혹시라도 고용시장이 무너질 수 있으니 미리 내려놓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게 끝났는지 뭐 이런 여부들도 아마 조금 더 기자들께서 아마 질문을 하거나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미국 국채와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깨질지 이것도 관심사인데 또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이나 금값이 더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지금도 오르고 있나요? 뭐 비트코인은 사실 그 지금은 조금 주춤한 상황이죠. 고점 대비해서 꽤 많이 하락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양자 컴퓨터가 이 비트코인의 암호화 기술을 깰 수 있다는 위협이 네. 좀 계속 확산되면서 지금은 디지털 금이라고 얘기했었던 이 암호화폐가 가격이 조금 아주 좀 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디지털 자산, 뭐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여전히요. 일단 크게 좀 살펴보면 단기적으로 연준의 독립성이 깨질 가능성은 뭐 당연히 낮겠죠. 하지만 그런 의심들이 조금씩 생겨가고 있다는 것은 자산시장엔 굉장히 큰 리스크 요인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아까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신뢰에 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많이 됩니다. 예. 미국 국채는 뭐 무위험 자산의 대표적인 그 자산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위험이 얹어지면서 지금은 리스크가 있는 자산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트럼프와 이 파월의 갈등 그리고 연준 이사에 대한 아까 리사 쿡 이사에 대한 해임 시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법적인 부분까지 다 엮여 있어서 달러 자산에 대한 과거에는 좀 맹목적인 안전 자산으로서의 신뢰를 보내던 시장이 이 신뢰를 좀
이 신뢰가 좀 약화되고 있다는 그런 모습들이 뭐 여기저기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다보스 포럼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린란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매각 요구, 거기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했다가 또 뭐 회수했다가 이런 영향이 있었고, 덴마크가 미국 국채를, 덴마크 연기금이 미국 국채를 일단 다 정리를 하겠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정도로 이 달러 자산에 대해서 뭐 안전 자산에 대해서는 그 지위가 조금씩 좀 균열이 생기고 있는 그런 초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창 월가에서 유행했던 것이 뭐였냐면 화폐 대탈출 랠리 뭐 이런 게 유행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화폐 가치가 아까 연준이 금리를 더 낮추거나 아니면 지금 재정 적자가 심각한데도 재정을 더 완화적으로 풀거나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에 대비해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생길 거니까요. 현금 빼고는 모든 건 다 사라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에브리띵 랠리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화폐 대탈출 랠리라고 불려지는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에 대비해서 다른 뭐 주식이라든가 뭐 금이라든가 은, 뭐 귀금속, 암호화폐 뭐 이런 것들,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은 무조건 사놓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월가에서 한창 핫한 그 주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어쨌든 미국 시장에 대한 관심은 뭐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데 뭐 우리 시장의 영향이 더 궁금한 것 같은데, 네네. 지난주에 코스피 5천을 돌파했는데 이 코스피 5천 돌파가 연준이 올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가 선 반영된 결과라고 보기도 하는데, 미국이 속도 조절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 뭐 코스피가 5천을 돌파했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만으로만 사실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니고요. 사실 그 기대가 그렇게 크진 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재정도 풀고 통화 정책도 완화하는 이 기조들은 뭐 전 세계적인 현상들이었고요. 그것보다 사실 한국 증시가 5천을 넘었던 요인은 반도체나 AI 중심의 뭐 슈퍼사이클 진입, 뭐 이게 가장 컸던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뭐 그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밸류업 정책,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컸던 요인들이라서요. 예. 연준의 금리 인하가 속도 조절이 된다고 해서 뭐 크게 시장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속도 조절을 하게 되면 아까 지나친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든가 지나친 뭐 유동성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해지면 오히려 조금 더 건전하게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좀 더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되는 상황이죠. 예. 네. 자, 코스피는 뭐 5천이라는 그 숫자 하나만으로도 일단 좋은데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지난주에 발표한 4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조금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네, 과거에는 주가가 오르면 외국인이 한국으로 돈이 유입되면서 오히려 원화가 강세가 되고 지금 달러 대비 원화율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구조가 공식이 깨졌죠.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현상이 아니라 이 글로벌 자금 흐름의 구조적인 변화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내보다는 해외에 대한 성장 기대가 더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자금의 흐름이 그 더 성장할 곳을 찾아서 지금 떠나고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IMF 외화 유동성 위기라든가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국내 달러가 없어서 생긴 그 위기형 고환율이었다면 예. 지금의 환율은 달러는 많아요. 달러는 많은데 국내에 머물지 않고 해외에 투자하러 나가거나 공장을 지으러 나가서 생기는 이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자금 흐름의 이슈이지 이거는 한국 경제 뭐 펀더멘탈에 대한 이슈, 혹은 한국 경제 신뢰에 대한 이슈랑은 조금 다른 무게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 기업을 좋게 보고 들어오는 자금이라 한국 경제를 좋게 보는 거랑은 또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또 차이가 있다는 네. 부분이죠. 예전에는 한국 경제 전반을 좋게 보고 들어와서 한국 원화로 환전해서 그 돈으로 한국 주식을 사는 이런 흐름이었다면, 요즘에는 원화로 환전해서 들어오긴 하지만 환율은 해지하고 그냥 한국 주식만 사가는 뭐 이런 현상들도 꽤 외국인들에게서 관찰되는 현상들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한국
주식들이 뭐 AI라든가 IT 제조업이라든가 뭐 자동차, 조선 뭐 몇 개의 업종에 좀 쏠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한국 경제 전반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보다는 한국 기업들이 중에서 글로벌 기업 경쟁력을 가지는 기업들에만 조금 이렇게 포커스해서 사는 그런 상들이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발표된 4분기 한국의 GDP 성장을 보면 전기 대비 마이너스 0.3%, 그러니까 지난 분기보다 0.3%가 오히려 감소를 했었던 거죠. 작년 연간으로만 봐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1%였는데요. 수출의 증가율이 수출의 성장률이 한 4.5%였다면 반도체가 22%가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4.5% 중에서 반도체를 뺀 나머지 수출은 사실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적으로 봐도 지금은 성장률이 좀 부진하긴 하지만 그중에서 반도체랑 IT 일부만 굉장히 좋고 나머지는 굉장히 부진한 그런 상황이 사실 그대로 증시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한국 경제 전반적으로 좀 부진하기 때문에 네. 원화는 오히려 좀 약세로 가는 이런 흐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환율과 또 주식시장의 상승 때문에 오늘 이례적으로 1월인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린다는데요. 그러면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네, 국민연금은 통상 매월 2월에서 3월 정도에 작년을 결산해서 심의하는 첫 번째 회의를 합니다. 네. 근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1월에 지금 1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서 전반적인 기금운용 전략을 점검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 관계자가 한 얘기를 보면 국민연금 복지부 산하에 있으니까요. 국내 주식과 외화 변동성이 커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점검을 위한 회의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비추어 보면 첫 번째는 시장에서 국민연금이 지금 국내 주식 비중을 어떻게 조정할지 이게 제일 관심사인 것 같아요.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2026년 말 기준의 자산 배분 목표 중에서 국내 주식 비중이 14.4%입니다. 여기에다가 14.4% 중에서 좀 위아래로 좀 허용하는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5%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의 최대 비중은 19.4%가 되겠죠. 5%를 더 갈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작년 10월 달 데이터를 보면 10월 말까지 현재 발표된 데이터를 보면 국내 주식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17.9%로 이미 기준인 14.4%는 넘었고 그 이후로 사실 코스피가 더 올랐잖아요. 그거를 감안하면 이미 19.4%도 넘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놔두면 오히려 19.4%를 넘어가 있는 국내 주식 비중은 오히려 매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혹시 매도할 수도 있으니 이거 좀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조금 더 들고 있어도 된다라는 좀 유연성을 좀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환율도 지금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400원대 후반에서 아마 오늘 시작하면 지난 주말의 여파 때문에 한 1,400원대 중반 정도까지 내려오긴 할 텐데요. 여기서 좀처럼 더 안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환해치 비율을 좀 조정하면서 환율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안정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논의하지 않을까 시장은 좀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 우리의 반도체주를 비롯해서 미국 빅테크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 1월 마무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대표적인 우리나라 주식들도 있고요. 또 미국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AI에 대한 기대감이 숫자로 어떻게 증명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또 역시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FOMC는 독립성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 이거 좀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주식은 여전히 양극화돼 있기 때문에 아까 일부 대형 수출주만 가고 나머지 주식들이 좀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조정받을 수는 여전히 있겠습니다만 좀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숫자들이 좋고 경쟁력이 좋아서 조금 조정되면 사겠다라는 수요가 네. 워낙 많은 그런 상황이라 좀 더 긍정적으로 가져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번 주 미국의 금리 결정이 보이는 건 넘어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 코너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신동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퀴즈 정답 말씀드리겠는데요. 쉬운 듯 어렵고 어려운 듯 쉽지 않았나요? 국민연금이었습니다. 자, 국민연금 문자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다음 달에 첫 연금을 탑니다. 기대되고 설레요. 0672번 쓰시는 분이고요. 8186번 쓰시는 분 출근길 좋은 정보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부터 받고 있습니다.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입니다. 그리고 0388 쓰시는 분 국민연금은 현역 퇴직 후 최후의 보루입니다. 연금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바입니다. 저도 이제 10년 안에 연금 받을 텐데 이거 연금 수익률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를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